제가 작년에도 출연할 때마다 계속 그 말씀 드렸어요. 향후 이제 기준금리가 피벗, 이거 곧 정점에 도달했고, 그다음부터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만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된다면 그 기대감에 증시는 한동안 좀 오랫동안 좀 좋은 상승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연초부터 미국 증시 여전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우 지수가 얼마 전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어제 또 사상 첫 38,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고요. 1월 19일 이제 S&P 500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고 하면서 미국 증시는 정말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3월 금리 인하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뭐 각종 지수가 좀 좋게 나오면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때 90%에 육박했었는데 50% 아래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이제 기술주들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있고요. 그것에 따른 이제 실적 기대감이 슬금슬금 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1월 30일에서 31일 FOMC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이 회의 결과를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50% 아래로 내려가고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과연 연준 위원들 생각은 어떤지 오는 FOMC 회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GDP 성장률하고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라는 PC 지수가 이번 주에 나올 예정인데요. 4분기 GDP는 연율 1.7% 올라서 전분기 4.9% 상승에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돼요. 이러면 혹시 또 그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래가지고 또 3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올라가는 거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뭐 일희일비하고 있어요. 12월 근원 PC 가격 지수도 이제 전달보다 0.2% 올라 직전월 0.1% 상승보다는 상승세가 가파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전년 대비로는 이제 3.6% 올라서 직전월 3.2% 상승보다는 둔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개인 소비 지출은 이제 0.4% 증가해서 전달의 0.2% 증가보다는 좀 개선될 전망이다. 그래서 지금 각종 지수가 어떤 지수는 좀 좋게 나오고 어떤 지수는 나쁘게 나오고 시장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 연준 위원들은 3월 기준금리 인하는 그건 아니야. 뭐 3분기 인하할까? 뭐 이런 얘기를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내내 뉴욕 증시가 계속 상승을 했었는데 뭐 세계 최대 파운드 업체인 TSMC가 실적을 좀 좋게 매출을 좀 좋게 발표를 하면서 매출 비중이 두 자릿수 증가를 발표하면서 이제 반도체 업종이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거기에 엔비디아 지난 금요일 이제 4% 급등하고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제2의 엔비디아인 AMD가 7% 급등했습니다. AMD 그때 제가 말씀드린 뒤로 한 40% 올랐거든요. 엔비디아도 2배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 엄청 잘 올라가고 계속 연일 막 상승하고 있습니다. AMD는 이제 제가 지난 12월 20일 출연해서 앞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다. 원래 선발 엔비디아가 좀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면 후발 업종인 AMD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걸 작년 10월 말에 우리 수강생들한테 막 얘기를 열변을 토했어요. 그 뒤로 한 70% 이상 올랐습니다. 와. AMD가. 그때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엔비디아를 따라가는 후발 업체니까 원래 후발 업체가 더 상승폭은 더 커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 금요일 발표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도 78.8로 2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3년 만에 가장 낮은 2.9%까지 하락하면서요. 그다음에 또 지난주에 발표한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보다 훨씬 낮게 나왔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적게 나온다는 것은 고용이 그만큼 탄탄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에 대해서 뭐 설왕설래되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한때 90%를 육박하던 3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5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금리의 피벗 더 이상 상승을 하지 않을 거야.
이게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으니까 뉴욕 증시는 앞으로도 계속 좋은 흐름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아, 네.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진짜 지난번 출연에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 듣고 샀어도 엄청난 수익을 많이 나올랐죠. 최소 엔비디아도 한 30% 오르잖아요. 예. 20-30% 오른 것 같은데 AMD는 70% 올랐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최근 엔비디아부터 한번 여쭤보면 네. 엔비디아가 연일 급등하고 있는데 네. 과연 이 상승세가 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2022년 말에 네. 오픈 AI에서 챗 GPT를 발표하면서 갑자기 생성형 검색 엔진 얘기가 막 불이 붙었잖아요. 네. 그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뭐 구글이나 뭐 다들 거기에 사활을 거는 경쟁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이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포털 입장에서는 검색 엔진을 하는 그런 포털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거든요. 아니 이제 생성형 AI 검색 엔진을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되면서 거기에 AI가 입혀지면서 문서도 작성해주고 그림도 새로 만들어주고 시도 써주고 소설도 써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조금 더 빠르거나 조금 더 고퀄이거나 조금 더 정확한 차이점이에요. 이 차이점 때문에 수많은 사용자들은 그 조금 나은 그걸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선택받지 못한 포털은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예전에 처음에 천하를 호령하던 모토로라 사라졌잖아요. 이름도 없이. 예, 그 작은 차이 때문에 사라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포털들은 막 지금 그 조그마한 거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데 그 성능을 개선하는 가장 중요한 게 엔비디아의 그 인공지능 칩이라는 거죠. AI 칩이 절대적인 거죠, 이게. 고성능 칩을 얼마나 많이 클라우드를 얼마나 많이 저걸 업그레이드 하느냐 여기에 관련이 있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이제 처음에는 다음이 앞서다가 네이버가 지식인으로 치고 나오면서 압도적으로 나갔었고 야후는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했어요. 그때 등장한 게 이제 그 전혀 새로운 형태의 검색 엔진이 등장을 했어요. 구글 검색창인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검색창만 딱 뜬 거야.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야후나 네이버 포털 들어가면 막 덕지덕지하고 검색창 위에 있잖아요. 네. 근데 구글은 그냥 검색창 가운데 딱 두고 아무것도 없어. 광고도 없고. 그게 이제 또 천하를 호령하게 된 거죠. 이제 그 구글 검색 엔진이. 뭐 그런 것처럼 생성형 AI 이것도 그 작은 차이가 천하를 평정하고 거기에 간택받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니까 그 관련 업체들은 사활을 건 싸움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 인공지능 칩의 그 수요가 굉장히 커질 거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00%나 늘었고요. 와, 수익은 약 600% 늘었어요. 영업이익. 예. 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당 순이익이 그 2023년 1월 초에 0.6달러였다가 6달러까지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주당 순이익이요. 그 매출이 이렇게 느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그 주가가 지금 사실 너무 많이 올랐나 싶어서 주춤거리는데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올라야 돼요. 지금 당장이야 그 PER 뭐 이게 좀 높이 평가됐다 뭐 그렇게 하지만 작년 매출이 여기 반영된다면 PER이 확 낮아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1900년 초로 돌아가면 그 서부에 벌판밖에 없었잖아요. 거기에 철도를 놔야 되고 철도를 놓고 도로를 닦아서 자동차가 닳게 도로를 닦아야 되고 그러려면 철강 산업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정유 산업이 필요하고 철도 산업이 필요하고 자동차 산업이 필요했잖아요. 1900년도 초라고 돌아가면 그러면 그게 앞으로 얼마 동안 얼마나 성장할 것이냐 그걸 제대로 예측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1900년부터 시작했는데 1950년이 되었어. 그때는 철도도 이제 완전히 미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도 생겼을 거고 도로도 생겼을 거고 자동차도 많이 다녔는데 그게 끝이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 뒤로도 계속 철도를 낳고 도로를 놓고 자동차를 만들고 계속 성장을 했다는 거죠.
지금 저는 이제 인공지능 이 부분이 AI,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이나 인공지능, 검색 엔진,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그 판단력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AI 분야에서는 1900년도에 정유나 철강 산업에 이지 않을까. 네. 그리고 앞으로 이 발달 과정이 얼만큼 발달할지를 우리 예상치 못하는 거죠. 왜? 우리가 살아본 적이 없는 세계를 예상해야 되는 거니까. 얼만큼 성장할지 알 수 없어서 저는 엔비디아하고 그 후발 업체인 AMD 주식은 자꾸 사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사면 부담스럽지만 눌림 나올 때마다 자꾸 사모으면 이게 세상의 판도를 바뀔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난달에 나오셨을 때 900불인가 1000불인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 예상은 아직 바뀐 게 없으신가요? 언젠간 될 거다? $1000. 네, $1000. 엔비디아 $1000. 올해 안에 $1000. 그게. 올해 안에 $1000. 그게 올해 안에 $1000였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엔비디아 올해 안에 $1000 간다 그러면서 저희 워렌 TV에 제가 혼자 그 영상을 찍어 올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댓글이 달렸어. $1000 간다고 했는데 $1000 안 가면 어떡하냐는 거지. 네. 그 제가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그런 기대감이 있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그게 뭐 당연히 $1000 간다는 걸 뭐 개런티하진 않은 거죠. 그게. 근데 이제 어쨌든 책임지지 않습니다. 댓글을 달았는데 반응 그 뒤로 댓글은 없습니다. 그 예상 전망은 변함 없으신 건가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상황이 충분히 $1000 가지 말란 법이 없는 거죠. 지금 $500, $600 뭐 이렇게 하는데 네. 2023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주가가. 서너 배, 한 3배 이상 올랐는데 올해 한 배 오르지 말란 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문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올해 $1000 못 가고 한 $900만 갔다고 치면요. 내년에 더 많이 가겠죠. 이제 네. 내년에. 네. 그렇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큰 패러다임 이 세상이 인공지능 시대로 열리고 자율주행 뭐 휴머노이드 로봇 검색 엔진 뭐 이런 시대로 열리면 그 성장 가능성은 제가 볼 때 정말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볼 때 5위 안에는 아직 못 들잖아요. 막 진짜 탑5 안에 막 들어갈 정도 갈 수 있어요? 그 예상은 탑이 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지 않아요 시장에서는? 아니, 지금 상태에서 그 주가가 2배 또는 3배 올라가면 네. 뭐 애플을 능가하지 말란 법은 없죠. 와. 제가 자꾸 애플에 대해서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애플은 많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지금 뭔가 새로운 파격적인 먹거리가 있어야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데 지금 애플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팀쿡은 현상 유지는 가능한데 스티브 잡스처럼 막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인물이 도전적인 인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금은 들어와서 기업은 애플이랑 그 기업은 평탄하게 유지가 되지만 새로운 거에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막 주가가 급등할 정도로 매출이 급등할 정도의 그런 퍼포먼스는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엔비디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테슬라도 그렇지 않고 지금 거기에 이제 아마존도 치고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사활을 건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장담하기는 좀 그런가? 장담하자면 뭐 하죠 뭐. 제가 장담할 건데 5년 또는 10년 안에 애플은 한 5위권 안으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산업을 보고 그 회사가 그 가는 방향을 보면 이제 알잖아요. 팀쿡이 새로 나온 그 아이폰 15는 전작에 비해서 나아진 게 없다 그러고 판매량도 저조하고 지금 대표적인 게 지금 새로 나온 신상품이 저거예요. 500만 원짜리 글라스 AR 글라스. 근데 이게 산업용으로 쓸 수 있지만 개인용으로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5,000 정도 되면 비싸죠. $4,000, $5,000 되면. 근데 사실 그게 한 $2,000대 아래로 낮춰서 판매가 됐다면 문제는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 닌텐도 게임기처럼 집집마다 AR 글라스 하나씩 다 갖고 있으면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게 시제품이어서 산업용으로 뭐 한 $400, $4,000, $5,000인 AR 글라스라고 친다면 좀 이제 새로 개선을 해서 한 $2,000 아래로 $1,000대 AR 글라스를 기능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렇게 만들면
또 알 수가 없죠 그거는. 네. 하지만 지금 일하는 걸로 봐서는 뭐 아직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1월에만 해도 거의 뭐 한 20% 이상 상승을 했었는데 이 고점 가고 있는데 지금 사도 되냐 뭐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뭐 막 급등하는 종목을 막 추격 매수하는 건 저는 권하지 않고요. 분할 매수를 권하고요. 그다음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제 네 번째로 큰 회사인 아마존, 네. 아마존을 조만간에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순위를 역전시킨다. 예. 인공지능 칩 분야에서 선도적인 제조업체인 엔비디아가 연일 뭐 급등하고 있으니까 그죠. 어쨌든 시가총액 4배인 아마존을 추월해서 네 번째 조만간에 시가총액 사이에 오를 가능성이 많고요. 시간이 지나면 애플도 능가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와, 그러니까 저도 미디어에서 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네. 이제 아마존은 이 속도면 따라잡고 예. 넘어서고, 근데 이제 김용 대표님은 애플까지도 이제 애플은 이제 올해 안에 간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네. 아까 제가 생각할 때 5년 또는 10년 안에 애플은 한 3, 4, 2, 4, 5, 2로 아래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애플이 나빠져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네. 다른 것들이 치고 올라가서 네. 역전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또 이제 화두가 AMD거든요. 이제 AMD는 더 올랐어요. 제2의 네. 엔비디아 AMD를 지난번 출연 때 추천해 주셨고 네. 거의 이제 70% 급등 중인데 네. AMD도 지금 사도 되는가? 너도 나도 그 생성형 AI 검색 엔진에 그 살을 걸고 네.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치열한 경쟁을 하니까 인공지능 칩 수요가 굉장히 많이 폭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는 뭐 아마존이나 메타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로 오면 카카오나 네이버도 그 엔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생성형 AI를 해서 검색 엔진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각국에 다 있을 거 아니야. 다른 나라에도 네이버나 뭐 카카오처럼 그 해당 국가에 있는 로컬 검색 엔진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수요는 정말 감당이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넘치는 수요를 그 주문한 업체에서 AMD에 주문을 한다는 거죠. 네. 그 AMD 입장에서는 뭐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AMD에 있는 그 리사 수 CEO는 AI 칩 전체 시장이 향후 4년 동안 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4천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에 10% 시장만 차지해도 자기들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거라는 거지. 네. 굳이 1등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엔비디아가 소화하지 못하는 물량만 받아서 그 인공지능 칩을 공급을 하더라도 뭐 엄청난 증가가 예상되는데 제가 그 10월 말 11월 초에 네. 저희 수강생들한테 이제 AMD를 이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리면서 그 당시에 AMD가 크게 상승하기 직전이었어. 이 상승을 하면서 앞으로 제2의 엔비디아인데 이 AMD를 반드시 꼭 사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강하게 드렸는데 그 뒤로 70% 올랐고요. 와. 이제 여기 웅달책방은 그 뒤로 한 달 좀 뒤에 출연해서 AMD를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한 4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이 와서 사도 되냐? 이런 부분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매매 방법에 대한 매매 기법에 대한 얘기인데 네. 막 지금처럼 막 치고 가. 그걸 덥석 다 사면 안 돼. 왜냐하면 주식은 계속 올라가지 않고 조정도 받거든요. 네. 조정도 받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한 3분의 1만 사든지 절반만 사든지 그러고 나머지를 기다려. 매수 타이밍을 기다려요. 그러면 계속 올라가면 절반을 샀으니까 또는 3분의 1 샀으니까 소외된 느낌은 들지 않아. 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오르다가 주식은 계속 오르지 않고 올랐다 조정받고 가고 올랐다 조정받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조정받으면 거반에 조정받을 줄 알고 내가 절반만 샀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조정받고 다시 갈 때 나머지 2차 매수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막 올라갈 때는 다 사면 안 돼. 근데 사람들 조바심 내서 더 갈까봐 다 살려고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어떤 무리나 그런 집단 안에 포함되지 않고 소외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면 그러면 안 돼요.
성공이란 단어의 뜻이 뭐예요? 남들과 다르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남들 다 살 때 사면 성공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죠. 안 된다니까요. 남들이 살 때는 지켜보고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그 내팽겨치고 떠날 때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테슬라 말씀드릴 텐데 테슬라처럼 지금 테슬라가 연일 하락하고 있는데 네. 이럴 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성공이 오는 거지. 성공은 남들과 다르다는 건데 남들 따라하면서 성공하길 바란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AMD도 일단 뭐 3분의 1이든 절반이든 사고 나머지는 2차 매수는 거리는 충분히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향후 아까 말씀드린 처럼 큰 패러다임 인공지능 칩의 수요는 네.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앞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할 기업으로 AMD 하고 엔비디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관심을 갖는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보다는 그냥 반반씩 사는 게 나을까요? 아무래도 엔비디아는 변동성이 좀 적을 것 같고요. AMD는 지금 후발업체 따라가는데 상승하면 급등할 가능성도 있지만 또 만약에 이상한 악재가 터진다면 하락할 땐 좀 더 많이 하락할 수도 있겠잖아요. 네. 그래서 뭐 두 개를 동시에 보유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개를 동시에 사되 절반 또는 3분의 1만 사라. 예,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눌릴 때 사라. 예. 그리고 나머지는 2차 매수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막 많이 올랐어요.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고점 대비 20% 또는 30% 조정을 받잖아요. 네. 근데 그 20% 30%가 고점 대비이기 때문에 지금 사는 가격 부분까지 내려와. 더 올라가더라도. 네. 그러니까 다 사면 안 되는 거죠. 충분히 조정을 기다렸다 2차 매수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절대 다 사면 안 됩니다. 아, 네. 그러면은 앞서서 이제 엔비디아, AMD 같은 인공지능 그 반도체 분야를 이제 유망하게 봐주셨고 이제 테슬라 주가가 이제 이럴 때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약간 이렇게 언지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테슬라 주가를 여쭤보고 싶은데 주가가 진짜 도통 이게 좀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를 우선 뭐라고 진단하고 계시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우리가 테슬라 투자를 이제 결정하려면 지금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내리면 왜 내리는 건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일단은 테슬라는 1월 초부터 연일 하락 중에 있는데요. 중국 BYD가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테슬라 역시 목표량인 180만 대를 초과해서 딜리버리를 성공했는데 뭐 시장에서는 BYD 판매량 1위를 내줬다. BYD한테 연간 판매량 1위를 내줬다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매도세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BYD는 작년 9월인가 10월에 이미 우리 얘기를 나눴어요. 여기서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얘가 판매량 1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대폭 할인 덤핑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테슬라는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자동차 판매 가격을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그런 상태였고 그다음에 올해 판매 예상치가 원래는 작년에 180만 대, 올해 240만 대 예상했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테슬라가 매년 50%씩 성장할 거라고 공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180만 대에서 240만 대면 50%가 안 되고 한 33% 증가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급격히 올라서 좀 그 판매량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오늘 나온 뉴스인가 모건 스탠리 테슬라 전문가로 알려진 이제 아담 조나스가 테슬라 목표 주가를 종전 380달러에서 345달러로 낮추면서 어제 또 약세를 보였어요. 테슬라가. 뭐 그런데 이제 매수 의견은 여전히 유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월 24일 내일 저녁에 이제 장 마감 후에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은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다 됐지만 앞으로 가이던스, 앞으로 1분기 판매량이 어떻게 될 거냐 또는 이 상반기 판매량이 어떻게 될 거냐 이 가이던스에 따라서 주가가 급락하든지 급반등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가이던스가 부진하면 테슬라 주가가 내일 좀 많이 하락할 것 같고요. 가이던스가 좋으면 급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애매한 상황에 있는 거죠. 어찌됐든 하락 이유를 좀 더 살펴보면 지금 주가
테슬라 주가 하락 이유를 제가 쭉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첫 번째는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도 판매량이 BYD한테 1위를 빼앗겼다. 두 번째는 독일에서도 판매량 1위를 폭스바겐 전기차한테 내줬다. 세 번째는 이제 미국 근로자들 임금 인상을 좀 해야 되나 봐요. 그러면 이 이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익률이 좀 떨어질 것으로, 이익률 떨어지는 것이 좀 불가피하다. 그다음에 홍해 후티 반군이 선박들 수에즈 운하 통과하는 홍해를 통과하는 그 선박회사들을 공격하면서 저기 희망봉을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돌아간다고 하면서 이제 부품이 부족해서 베를린 기가 팩토리에서 24일간 생산이 중단된다는 소식도 있고요. 그것도 예상돼 있고요. 그다음에 렌터카 업체 허츠가 지난 11일에 전기차 중 3분의 1 가량인 2만 대를 중고차로 처분하기로 했어요. 이것 또한 이 뉴스 나오고 테슬라도 좀 하락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지난 15일 이제 트위터인 X에서 인공지능 분야와 로봇공학 분야의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지분이 25% 정도의 의결권이 필요한데 자기가 13%밖에 안 된다.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럼 테슬라 지분을 좀 더 확보하려는 의사표현 아닐까 싶은데 하여간 이것도 또한 부정적으로 이제 나타났어요. 즉지로. 일곱 번째로는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고금리가 좀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어느 기업보다도 더 테슬라는 공장을 새로 짓고 막 로봇에 투자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 금융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일 아까 또 모건 스탠리 아담 조나스가 목표 주가를 낮춘 것처럼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거든요. 네. 여기까지는 이미 주가에 반영 다 됐어. 지금 그것 때문에 막 내린 거야 최근에. 내린 이유를 제가 설명을 쭉 다 모아서 요약한 거고요. 이게 다 반영된 거군요. 네. 뭐 덜 반영될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남은 건 이제 저는 이제 터닝 포인트가 내일 발표하는 그 실적 발표.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 나쁠 수도 있고요. 근데 실적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180만 대 딜리버리 한 게 다 나왔기 때문에 예상이 가능한데 문제는 가이던스라고요. 올해 상반기 또는 올 연말까지 매출액을 어느 정도로 테슬라에서 예상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생각보다 나쁘게 부진하게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좋아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쓸게요.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나쁘게 나왔어. 네. 그러면 내일 장 끝나고 하니까 끝나고 그 애프터 마켓에서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 그게 매수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리고 떠나갈 때 매수해야 된다는 거지. 네. 그리고 만약에 생각보다 가이던스가 좋게 나와서 증시가 상승하잖아요. 상승할 수도 있잖아요.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자신감을 내비칠 수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아니야 전기차 아직도 뭐 멀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가능보다는 전자의 가능성이 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주가가 뭐 가이던스가 좋게 나오면 역시 그때도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그 이러든 저러든 테슬라 살 돈을 실탄을 준비해야 된다. 저는 그런 타임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가 전기차가 아무래도 지금은 주력이니까 네. 2024년은 이제 고금리가 아직 금리 인하 시기도 좀 늦어지는 것 같고 네. 고금리 여파도 있고 경기 침체를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집 다음에 비싼 게 자동차인데 네. 누가 자동차를 지금 그런 그거 현금으로 사는 사람이 어딨냐 다 빚내서 사는 건데 그렇죠. 예, 다 할부로 사죠. 미국도 할부로 삽니다. 그래서 24년 말은 그때부터는 괜찮아질 거다 하는데 이게 전반기에도 투자를 조금 더 제가 느낄 때는 약간 일찍 들어간다는 느낌을 좀 받긴 하거든요. 한 번에 다 살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이럴 때는 분할로 자꾸 사야 된다고. 왜냐면 우리가 자꾸 주식을 개인 투자자들이 오해하시는 게 최고 싸게 살 수 있고 최고 비싸게 팔 수 있다고 오해하세요.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적정 주가가 예를 들면 10,000원이라고 칠게요. 네. 이게 10,000원이라고 생각해서 주가가 10,000원이 안 돼서 한 7, 8,000원 해서 노도나도 매수가 막 들어왔어. 그 10,000원이 되면 그만 사는 게 아니고 수급이 따라 붙으면서 항상 오버슈팅이 나온다고요. 10,000원보다 훨씬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지금 적정 주가 7,000원이야. 근데 10,000원부터 주가가 너도나도 적정 주가보다 비싸니까 막 팔아서 내려가고 있어.
그럼 7,000원 적정 주가에 7,000원 되면 주식을 다 안 파느냐? 아, 노도나도 팔면 수급이 매도가 매도를 불러일으켜서 더 많이 내려가는 언더슈팅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최고점이나 최저점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언밸런스 스텝이 꼬이는 거야. 그 지금 상태에서는 내려갈수록 자꾸 사 모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요번 그 실적 발표 이후에 네. 정말 이러나 저러나 가이던스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매수 포인트, 기가 막힌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지금에 비해서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12%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2030년까지 60% 수준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차지하는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18%인데 요걸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 그 2030년에는 1,000만 대 이상 판매를 할 건데 네. 올해 180만 대 팔았잖아요. 5배 이상 뛴다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쉽게 생각해도 그럼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다고. 장기적으로는. 근데 지금 잠시 주춤거리는 게 오히려 매수 포인트라는 거죠. 성장성 산업이라면 매수 포인트고 예를 들면 성장성 산업이 아니야. 뭐 그런 거라면 매수 포인트가 아닐 수도 있는데 성장성 산업은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추가로 매수할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남들과 다르다는 의미니까 지금 남들이 무서워하고 주식을 팔 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거지. 남들 너도나도 쫓아서 비쌀 때 사고 남들 너도나도 무서워도 팔 때 같이 팔면 성공은 내게 아닌 거지 그거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예. 그 적정 주가 아까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적정 주가 그 밑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게 원래 수급이 작용을 하는 거니까요. 또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죠. 물론 그 적정 주가로 가다가 그 거기다 걸어놨는데 그 위에서 다시 튀어 오르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단 3분의 1 사고. 3분의 1 사고 나머지를 분할로 사라는 분할로 거죠. 사고. 아까 올라가는 종목도 그렇게 하는 게 그렇죠.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그 테슬라의 또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그 게리 블랙 있잖아요. 네. 게리 블랙은 좀 어떻게 보나요? 게리 블랙은 지금 이제 올해 그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막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게리 블랙은 X의 트위터에 올렸더라고요 글을요. 전기차가 둔화된다고 무슨 둔화 뭐 이러면서 뜬금없는 소리 왜 하냐 그러면서 전 세계 전기차 수요가 2023년에 30% 증가를 했고 2023년에 30% 증가를 했고 전 세계 전기차 수요가 2024년에도 30% 이상 증가할 거로 예상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까 테슬라 2023년 판매량이 180만 대, 2024년 240만 대 예상한다 그랬잖아요. 그 계산하면 33%가 나와요. 네. 제가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네.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올해도 30% 증가하는데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내려가냐는 거죠. 지금은 앞서 말한 그런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주춤할 수 있지만 결국은 상승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 전기차 판매 비중이 2023년에는 이제 12%인데 2030년까지 60%로 증가할 거니까 특별한 변화가 없이 성장률을 반영을 한다면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주식을 지금 매수할 때지 절대 겁먹을 때는 아니다. 이렇게 게리 블랙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각종 여기 보여주는 이 도표도 이게 전기차 판매량의 그 연간 그 비중이거든요. 얘가. 그래서 각 국가별로 전기차 판매량이 얼마만큼 증가했냐 이건데 2017년에 이제 노란 게 중국, 그다음에 흰 게 유럽, 파란색이 미국, 북아메리카, 그다음에 그 기타가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성장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요. 2022년, 2023년, 2024년 성장률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갑자기 줄겠냐는 거죠. 당시 성장률이 예를 들면 30%다가 29%일 수도 있겠지. 근데 주가는 30% 성장률로 하다 29%만 예상해도 주가는 뜨거 그러면서 막 더 언더슈팅 예상보다 더 많이 내리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할 때라는 거죠. 큰 패러다임은 변하지 않을 거니까 자신 있게 매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엔비디아하고요. 네. 테슬라를 좀 비교하면 좀 미래 성장성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해주신 거에 그 AI 그쪽도 진짜 미래 상상할 수 없는 수요가 네, 나타날 그렇죠. 수 있고 또 전기차도 또 테슬라 같은 경우 로봇도 하고 AI도 하고 전기차도 하고 뭐 우주도 하고 막 이러니까 또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게 클 것 같은데요. 두 기업을 좀 비교한다면 좀 어떠세요? 그냥 분석적으로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가 한번 얘기 풀어볼게요. 네. 그 전기차는 일정한 수준이 되면 더 이상 성장 안 하겠죠. 네. 그냥 뭐 우리가 뭐 지금 내연기관 차량 판매하는 게 연간 뭐 5천만 대인가 6천만 대 뭐 여기서 안팎으로 오르내리는 것 같은데 전기차도 결국은 뭐 내연기관 차량이 100% 전기차로 대체되진 않을 거니까 한 3천만 대, 4천만 대 여기가 정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기차는. 거기다가 이제 로봇 관련된 테슬라에서만 하는 로봇 산업이 저는 나중에 훨씬 더 큰 주력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JP 모간인가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로봇 산업을 테슬라가 좀 분사하는 거 아니야? 기업 분할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직접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가짜 뉴스라고. 아직은 그럴 기회가 없는데 그럴 계획이 없는데 그건 알 수가 없죠. 시간이 지나면 네. 로봇 산업 자체가 커진다면 따로 분리를 하면 해서 상장을 하면 훨씬 그 투자금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다면 그 뭐 기업 분할을 할 수 있는데 당장은 아니라는 건데요. 그 로봇 산업이 시간이 지나면 얘는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그 한 2010년쯤에 테슬라 로봇 산업은 그럴 것 같아요. 2010년에 테슬라는 뭐 망해가는 회사였잖아요. 맞아요.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 회사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로봇 산업은 아니라는 거지. 거의 성공이 확신되는 하지만 초보 단계라는 거죠. 지금 휴머노이드 그 테슬라에서 하는 휴머노이드 그 로봇이 얼마 전에 이제 그 영상이 나왔는데 그 옷 깨는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 빨래를 개는 거야. 빨래를 개는 영상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올렸어요. 자기 트위터에. 그랬더니만 그걸 본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 어떤 남자보다 제가 빨래를 더 잘 개다는 거지. 근데 그걸 뭘 의미하냐면 인간의 가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네. 테슬라에서 하는 그 로봇은 화분을 보고 물이 부족하면 물을 떠다 물을 주는 그런 판단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원하는 거거든요. 네. 인간의 가사 도우미 노동력을 완벽히 대체하는 그거를 꿈꾸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면 로봇 산업은 훨씬 커질 거고 자동차 판매량만 떼어서 얘기를 한다면 아까 말한 판매량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연간 4천만 대 뭐 이 정도. 왜냐하면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개발도상국 국가는 전기가 없어서 전기차를 못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량을 100%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전기 생산 시설이 있어야지 전기차를 굴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 빈민국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오래 지나도 여전히 화석연료 내연기관 차량을 쓸 것 같지만 그래도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전기차 부분만 보면. 근데 인공지능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지. 예. 그건 상한이 없잖아요. 자동차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상한이 눈에 보이는데 몇 대, 연간 몇 대가 보이는데 그 인공지능 부분은 상한이 없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나 AMD의 상승폭은 상상이 좀 어렵다. 지금 상태에서는 얼만큼 상승할지 뭐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네. 또 나눠서 사면 될까요? 3분의 1씩? 그렇죠. 그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를 점쟁이처럼 딱 맞춘다는 건 쉽지 않고요. 만약에 몰빵을 한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몰빵은 안 됩니다. 근데 몰빵을 한다 그러면 이제 AMD에 해야 되지 않을까. 많이 성장을 안 했으니까. 엔비디아나 테슬라보다는 성장이 적지만 그 엔비디아가 흘리는 콩고물을 얼마든지 먹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제 나눠서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지금까지 미국 증시와 이렇게 대표적인 기업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잘 가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증시는 2,400까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네.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한 25%, 27% 정도 차지하니까 삼성전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근데 그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도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환율은
미국 국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3월 달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채권 금리가 다시 4%대로 올라갔어요. 10년물 채권 금리가 네. 3%에서 4%로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그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달러 인덱스도 같이 상승하고 그 달러 강세를 보이니까 원화 약세로 환율이 상승하니까 외국인은 순매도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그 코스피가 하락하고 삼성전자가 하락했거든요. 이제 이 표는 이제 종합주가 지수하고 환율하고의 관계도거든요. 관계도인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위에 게 이제 코스피고 아래 게 환율인데 환율이 내려가면 코스피는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면 코스피는 내려간다는 거죠. 네. 최근에 환율이 그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 만큼 환율이 상승하면서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고 그래서 코스피가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를 제가 비교 차트를 만들어서 왔는데 보시다시피 최근에 3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갔어요. 이거 보시면 최근에 10년물 채권 금리도 상승했고 2년물 채권 금리도 올라가고 심지어 4%까지 다시 올라갔어요. 10년물 채권 금리가 3%에서. 그러니까 환율이 같이 상승을 하게 됐고 환율이 상승하니까 외국인 순매도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네. 외국인 순매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삼성전자도 하락하고 코스피도 하락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그게 반전되면서 최근에 하루 이틀 오르고는 있는데 계속 하락 중인 거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저런 경우가 있어요. 삼성전자를 설명할 때 반도체를 갖고 설명을 하는데 그게 안 맞아요. 그게 환율에 맞는다니까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에 배팅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환율이 올라가요. 1달러를 가지고 와서 1,000원을 바꿔서 주식을 샀어. 근데 1,100원이 됐어요. 그럼 달러를 바꿔가려면 1달러를 바꿔가려면 1,100원어치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손해잖아요. 맞아요. 환율이 올라가면 주식 비중을 줄이는 거야. 외국인은. 그리고 일체 다 파는 게 아니고 조금씩 비중을 줄이니까 순매도가 계속 이어지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 코스피가 최근에 하락한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그중에 황금성, 유동성이 가장 큰 삼성전자부터 파는 거지.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이 좋고 SK하이닉스가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하락한 이유가 환율 상승 때문이라는 거죠. 아 복잡하네요. 변수가 많네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외국인 수급의 영향을 받고 외국인 수급은 환율의 영향을 받는다. 근데 자꾸 헷갈리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 반도체 아니야? 갤럭시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이게 헷갈리고 복잡해지는 건데 단순화시키면 그러니까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실적으로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론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환율도 중요하고. 환율의 영향을 밀접하게 받는 거죠. 이제 그래서 코스피가 최근 많이 하락했어요. 더 많이 하락했어요. 하락한 이유가 그겁니다. 각종 지수가 미국에서 각종 지수가 좋게 나오면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에서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졌고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많이 내리면서 삼성전자도 내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하락했잖아요. 맞아요. 테슬라 주가가 계속 하락했는데 그게 작년에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코스닥이 예상보다 많이 올랐죠. 그거를 좀 정리가 필요한데 2022년 실적에 양극재 관련주들 에코프로비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푸처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 당시 양극재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재료인 리튬 가격이 엄청 비쌌어요. 리튬 가격이 엄청 비싼 이유가 중국 내에서 정부 보조금을 따먹으려고 너도나도 전기차를 만드는 중소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다고요. 전기차가 테슬라는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차를 만들지만 1,000만 원 미만짜리 전기차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부동산 경기가 꼬꾸라지고 중국 경기가 꼬꾸라지면서 배달 업체도 꼬꾸라지고 그러면서 전기차 중소업체들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 새로 만든 신차인데 한 번도 안 단 신차가 막 버려져 있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리튬 가격이 한 80% 정도 급락했어요. 작년에.
리튬 가격이 급락을 하고 나니까 그 이후로 이제 작년 3분기, 4분기부터 이제 그 양극재 관련주들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주가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못 가는 거지. 얘가 가려면 그 2022년 말처럼 리튬 가격이 급등해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한국 부동산 경기 때문에 꼭 원래 중국이 성장할 때 부동산을 굉장히 부채질하고 키웠잖아요. 건설 붐을 일으키고 자기들 막 경제 성장률 막 7%, 8%를 유지하고 할 때가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할 때였는데 지금 그게 완전히 망가졌는데 얘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으면 중국이 한 뭐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침체에 빠진다면 중국의 리튬 가격이 그렇게 다시 올라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문제는 그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이 2027년까지 계속 간다고 추정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렇게 추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중간에 이런 변수가 생겼으면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2차전지 관련주가 반등하기는 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더 급락하고 있잖아요. 어제 막 에코프로가 7%, 에코프로 BM이 10% 떨어지고 LNF도 10% 하락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올해 물론 오늘 좀 자주 좀 반등하는데 저는 오늘 반등도 좀 추세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시적 반등을 보여주고요. 테슬라는 상관없는 건가요?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량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테슬라는 지금 이제 양극재 관련주인데 그 단기간에 회복이 안 될 텐데 왜 그러냐면 리튬 가격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테슬라가 아까 그런 악재가 있었잖아요. 그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주가 상승을 못하고 상승을 못하면 코스닥이 상승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도 우리 증시가 못 가는 이유가 코스피는 환율하고 관련 있는 거고 코스닥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1위가 에코프로 비하면 2위가 에코프로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못 가는 거죠. 코스닥도. 그러니까 지금 따로 완전히 디커플링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 이유가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테슬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약간 그 리튬 가격이나 이런 거 양극재 가격 이런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건가요? 테슬라는 완성차 업체잖아요. 완성차 업체인데 양극재를 누군가 납품을 하고 그걸 사서 배터리에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배터리를 사서 넣는 거잖아요. 오히려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니까 긍정적일 수 있죠. 테슬라는 오히려. 그렇군요. 지금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 문제가 되는 게 그 리튬 가격 때문에 변화 때문이거든요. 네, 맞아요. 리튬 가격이 너무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배터리 가격이 낮아질 거니까 오히려 더 유리하죠. 가격 인하 여지가 더 생긴 거죠.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언제 반등할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 좋아. 그렇다면 언제 반등할 거야. 뭐 이런 건데 이제 반등 타이밍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전부터 이제 그 라이브 전문가하고 그러면서 또는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 중에 전설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냥 유튜브에서 전설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 치면 제 영상이 떠요. 거기에 전설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수가 급락할 때 언제 반등하냐. 상승 전환 캔들 출현하면 지수가 반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거의 한 8, 90% 확률로 그럼 언제 그 출현하냐. 언제 지수가 반등할 것이냐를 찾아내는 게 전설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거든요. 그거 이제 우리 강주현 아나운서가 또 다시 찍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조만 2, 3일 내에 올릴 건데 어찌됐든 뭐 그런 것처럼 상승 전환 신호 나올 때까지 지금 좀 기다렸다가 확실한 상승 전환 신호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게 좀 어려우면 워렌 TV에 전설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게 이해가 되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면 좀 평단가가 낮아질 거잖아요. 그럼 그때 하면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전환 캔들 나올 때까지. 그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또 순매수를 좀 했잖아요. 삼성전자 막 4%대 상승도 하고요. 그런 거는 좀 그 이후로 떨어졌어요. 지금 그거는 그 전에 올랐을 때 반도체 업황이 좋다 그래서 막 그 4% 오른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예전에 그 HBM3를 하고 뭐 그런 것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그 엔비디아 가격 급등하고 반도체 가격 급등하면서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로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이닉스는 덜 떨어졌어요. 하이닉스는 어쨌든 꾸준히 상승 중에 있는데 삼성전자는 훅 빠졌다가
8만을 조금 남겨두고 7만 9천 얼마에서 8만 원을 못 찍고 7만 1천 원까지 훅 빠졌다가 어제 한 이틀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내 빠진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환율이라는 거죠. 음.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미국 채권 그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환율 상승하고 외국인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앞으로의 상승은 뭐 조금 한 이틀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네. 앞으로의 좀 더 이렇게 대대적인 상승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렇죠. 상승 전환 캔들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그 원장님께서 미국 주식에 좀 포트폴리오를 많이 가져가기를 네. 나오실 때마다 좀 강조해 주셨고 예. 그다음에 미국은 장기 투자를 말씀해 주셨고 한국 주식은 조금 호흡이 짧아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이번에도 좀 완전히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 수강생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거예요. 미국 주식은 무조건 장투. 장투를 하고 왜냐면 사고 팔고 하면 수익의 20%를 세금을 내는 게 그게 쌓이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장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주식은 이제 사고 파는 트레이딩. 왜냐면 2007년에 코스피가 2000인데 지금도 2000 언저리니까 이거를 계속 장투를 한다는 거는 옳지 않고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주식은. 그러면 삼성전자 네. 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 AI 기반 갤럭시 S24 언팩 행사를 했습니다. 네. 나름 시장의 반응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다들 뭐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네. 좀 우리 생활에 막 변화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예. 언론들이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은? 제가 이제 지난 17일 이제 갤럭시 S24 AI폰 언팩 행사를 했고요. 네. 하고 나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거기 이제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좀 그 폰이야 이제 사전 예약 중이니까 아직 27일인가 뭐 26일인가 그때까지 이제 배달될 거고 아직 현재는 사전 예약 중인데 뭐 전시장 가면 뭐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간접 체험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이제 그걸 이제 자세히 보면 자 우리 여기 우리 홈페이지 삼성 그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사이트 삼성전자 홈페이지인데요. 일단 여기 보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신기한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제 일단은 여기 티타늄으로 그 감싸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저런 것 같아요. 미국에는 하도 그 무장 강도도 많고 그러니까 누가 총을 쏘면 이걸로 총알도 맞고 칼로 찌르면 칼도 맞고 그러려고 만들지 않았나 티타늄으로. 예. 그렇게 농담을 해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해봤는데. 그다음에 색깔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 기능도 울트라 플러스 기본이 있듯이 색깔도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요 색깔. 저는 색깔 구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색인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이 화면을 볼 수 있다면 색깔도 다양하게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S펜. 삼성이 갤럭시 노트를 출시를 안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울트라에는 그 S펜을 꼭 좀 같이 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줌 부분인데 이 줌이 5배 줌, 2배 줌 뭐 이랬는데 카메라는 강악 줌이 있고 디지털 줌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 그 줌은 강악 줌이 실제고 디지털 줌은 픽셀 화면을 키워서 화면이 깨지는 거니까 그 가짜 줌이거든요. 디지털 줌은 강악 줌인데 예를 들면 이게 몇 배 줌일 때마다 이게 화면이 카메라가 작동하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200 요거는 저기 2배 줌을 할 때 하고 그다음에 5배는 요 카메라를 쓰는 것 같고 3배 줌 요걸 쓰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고 이제 AI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진 찍은 화면을 굉장히 고컬러 이어가소처럼 보여지게 만들어주나 봅니다. 이어가소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건 이제 이 카메라가 밤에 약간 어두울 때 사진 찍으면 피사체가 잘 안 보이잖아요. 피사체만 선명하게 보이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피사체가 이렇게 생각보다 훨씬 선명하게. 사진은 좀 전문가가 찍어야 되는 그런 사진처럼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줌 얘기인데 이제 줌이 0.6배 이게 0.6배 줌에서의 화면이라면 1배짜리, 2배짜리, 3배짜리,
5배짜리 10배짜리 줌으로 찍으니까 얼굴에 주근깨도 다 보이는 이거 줌 기능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구도가 마음에 안 들어. 네. 그러면 피사체를 옮길 수 있나 봐요. 요것처럼 이렇게 누르면 피사체가 찍어서 다른 쪽으로 옮기면 구도를 바꿀 수 있는 뭐 그런 AI 기능. 이건 이제 말 그대로 AI 기능이겠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사진이나 뭐 이럴 때 좀 궁금한 게 있으면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면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는. 이건 예전에 이제 우리가 네이버에서 렌즈 기능 눌러가서 사진 찍으면 알려주고 그랬잖아요. 예. 그거보다 얘는 그냥 동그라미를 치면 되는 거지. 그거는 이제 렌즈를 불러와서 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동시 통역 기능이거든요. 이게 여기서 체험이 가능해요. 간접 체험이. 그 다음에 이게 동시 통역 기능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네. 이게 여기서 이제 간접 체험이 가능해요. 핸드폰을 직접 안 하더라도. 이제 라이브 트랜슬레이션 이래가지고 뭐 실시간 번역 뭐 이렇게 되겠죠. 아마 이게 여행을 가는 것 같아요. 미국 영어권의 사람이 스페인으로 여행을 갈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데 먼저 핸드폰에서 상단에 있는 점 3개짜리 탭을 누르고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건가 봐요. 세팅을 하는데 이제 라이브 트랜슬레이션 요걸 눌러야 되겠죠. 그다음에 스위치도 켜줘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언어도 선택을 해줘야 하는 거지. 자, 내 언어는 영어다. 그다음에 좀 지나면 이제 상대방 언어도 선택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 실제로 이제 외국인하고 이제 통화를 하긴 하는 거야 이제. 예, 택시를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저장된 사람마다 영어권 사람은 영어로 지정하거나 네. 스페인 사람은 스페인어로 지정을 할 수 있나 봐요. 네. 택시 이야기인데 공항에 있는데 저쪽 가니까 그걸 이제 스페인어로 들려주니까 스페인에 있는 택시 기사가 좋아 게이트 1번에서 만나자. 이렇게. 알았다 나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뭐 이렇게. 요거 간접 체험이지만 너무 네. 막 사고 싶더라고요. 네. 이거 보니까요. 여행 갈 때 너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능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 장황한 문장을 요약을 해줘. 순식간에. 그 AI 기능이니까요. 이거 영어로 된 긴 장황한 문장을 요약을 해달라고 하면 제가 서머라이즈 해가지고 딱 요점만 탁탁탁 찍어서 요약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게 또 신기한 기능인데 예를 들면 사진이 그냥 기본적인 사진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런 기능을 주나 봐요. 햇볕이 비치거나 그림자도 주는 현장에서 찍어온 듯한 이런 기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요 기능 자체가 요 기능도 굉장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 뭐 AI 기능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낮에 창에서 바깥에 사진을 찍으면 뭔가 자꾸 비치잖아요. 반사돼서 그거를 이렇게 사진 찍었더니 이렇게 막 비치는 모양이 있는데 이거를 선명하게 만들어 주나 봐요. 이것도 AI 기능이겠죠. 갤럭시로 왜 바꿔야 돼? 그러면서 이제 iOS 이거 아이폰 쓰는 사람도 너들 쓰는 거 그대로 갤럭시로 옮겨줘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 파일 쉐어를 굉장히 훨씬 쉽게 하나 봐요. 저는 이제 이 기능 별로 안 좋아해서 안 쓰거든요. 네. 근데 파일 공유도 굉장히 쉽게 훨씬 빠르게 쉐어할 수 있는 그런 퀵 쉐어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가격이 또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죠? 갤럭시 S24 울트라 1테라짜리는 211만 2천 원, 512기가짜리는 이제 뭐 18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갤럭시 S24는 이제 512기가짜리는 140만 원, 256기가짜리는 130만 원. 예. 갤럭시 S24 플러스는 1테라짜리 없는 것 같고요. 512기가가 140만 원대, 256기가가 130만 원대.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 S24 이거는 500만 원대가 120만 원, 512기가짜리가 120만 원대고 256기가짜리가 110만 원대네, 그죠? 네.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갤럭시 S24에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누구나 다 이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건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건데 신기한 것 같습니다. 뭐 획기적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에 우리가 2G폰 쓰다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기억나시죠? 네. 밤새도록 공부하고 재밌어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AI폰 나오면 이걸 들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컴퓨터에서 와.
컴퓨터에서 우리가 생성형 AI를 해보는 챗GPT를 해보는 거랑 얘는 또 다른 거지. 왜? 얘는 누워서 하는 거는 앉아서 심심할 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해보는 거죠. 모든 걸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AI 폰이 온 디바이스 AI 폰이 좀 획기적인 생활을 좀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2G 폰에서 스마트폰 된 것처럼 스마트폰에서 AI 폰으로 전환되면서 그것도 가격이 특별히 더 비싼 건 아니잖아요. 전작과 비슷한 가격대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부분 이제 AI 폰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생활에 무궁무진한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챗 GPT만 해도 좀 처음에 하려면 관심 있는 사람이나 필요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나 하지만 얘는 핸드폰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활이 한 단계 엄청나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 이게 주가는 참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삼성도 줄까요? 예. 제품 기가 막힌 게 그래도 하나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근데 아직 실판매는 아니니까 지금 예약 판매잖아요. 예약 판매니까 조만간에 이제 그렇죠. 배송하겠죠. 이번 주 금요일인가? 네. 사실은 저도 샀거든요. 네. 더군다나 단통법 폐지한 시킨다 그러면서 이 갤럭시 S24부터 거기에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뭐 더 싸게 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냥 사전 예약하면 그거 해당 안 되는 저는 거죠? 그냥 자급제로 사가지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예. 저는 네.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됐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대표님 오늘 이렇게 정말 그 주가부터 해서 일상까지 이렇게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마지막 이제 질문으로 몇 개 더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한 1억 원 정도 있으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 좋을까요? 사실 뭐 시간에 따라 조금씩 이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1억 갖고 있을 경우 어떻게 하냐고 바뀌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두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진 자산의 50% 이상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라고 하고 싶고요. 나머지 한 50% 미만은 이제 우리나라 주식의 트레이딩 사고 파는 데 하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주식에 예를 들면 60% 정도는 한 6천만 원 정도는 미국 주식을 산다면 그 중에 가장 먼저 사야 될 건 지금 이제 테슬라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테슬라 사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내일 실적 발표 나오니까 일단 오늘이나 내일 한 3분의 1 사고 그 실적 발표 이후에 내려가건 올라가건 나머지 2차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미국 주식을 사는 투자 금액 3분의 1 정도는 엔비디아하고 엔비디아를 살 돈을 AMD하고 절반씩 쪼개서 사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나스닥 100 지수인 ETF인 QQQ를 말씀드렸는데 네. 미국 증시가 계속 상승한다면 미국 지수를 추종한 ETF 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은 한 40% 비중을 국내 주식을 산다면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는 지금 꼭 사라고 권하고 싶고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얘가 상승을 좀 오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나 그다음에 그 반도체 장비주나 소재주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면 제 생각에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소차 관련주. 네. 수소차 관련주 관심을 좀 가지는 게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오랫동안 소외됐는데 수소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주 다시 한번 좀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뭐 두산 퓨어셀이나 뭐 이런 관련주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한 30%는 현금 들고 반등장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웅달책방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사랑 덕분에 제가 대표님께서 저를 자주 또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네.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이제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제 워렌 TV가 있는데 거기에 요번에 전설의 라이언일병 구하기 그 영상 강주현 아나운서가 촬영한 게 업로드 될 거거든요. 그거 보시면 하락장에 본인이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웅달책방 시청자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워렌증권 에듀의 김효영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